고급 회계가 이제 몇 가지 분야로 나눠져 있어요. 그게 이제 합병, 그 다음에 이제 분할, 그 다음에 그 연결, 그 다음에 결합, 그 다음에 그 외화환산 회계가 있어요. 그 재무제표 환산, 외화 재무제표 환산, 외화 표시, 재무제표 환산, 그 다음에 파생상품 이렇게 나눠졌어요. 대부분의 뭐 주제들은 다 비슷한 거예요. 비슷해서 그 이런 내용들은 요거는 개념적으로 이게 다 같아요. 여기까지는 전부 다. 그래서 이제 강의를 듣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지분법이 필요해요. 예? 개별 재무제표에서 공부하셨던 지분법. 예. 그러니까 지분법을 미리 공부를 하셔야 돼요. 미리. 그래서 이제 합병 쪽은 뭐 합병이나 분할 쪽은 별 관계가 없는데 연결 쪽은 지분법을 아셔야 되니까 그걸 모르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소위 뭐에 대한 거냐면은 소위 M&A에 관한 거예요. 이렇게. M&A에 관한 거고 요 밑에 있는 거는 이제 중급회계 수준인데 중급회계에서는 어렵다고 생각을 해서 고급회계에다가 대부분 넣어놨는데 뭐 중급도 어려운 거 투성이니까 중급에다 넣어도 상관은 없는데 다 고급에다 넣어놨어요. 그 객관식 같은 경우에는 뭐 별로 중요하지도 않죠. 객관식에서야 뭐 몇 개 틀려도 상관없는 거고. 근데 주관식에서는 고급 회계 분야가 회계사 시험에서 어느 정도 나오냐면은 한 25% 정도 나와요. 이게 한 25%. 고급 회계 분야가 25% 이렇게 나와요. 이게 뭐 그때그때 다르니까 뭐 영어 시간은 아니지만 그때그때 달라요. 그래서 이게 한 뭐 30%가 나올 수도 있고, 그 뭐 경우에 따라 다 다른 거예요.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연결인데, 이 연결이 최근 들어서 매년 출제돼요. 연결이 안 나오는 해는 최근에 없어요. 이게. 그래서 최근까지 4년 연속 출제하고 있으니까 거의 매년 출제돼요. 배점 비중은 대충 몇 점이었냐면은 한 15점에서 18점 사이 이렇게 배점이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이제 1.5배로 늘어난다고 생각하면은 한 25점, 이 정도, 30점, 이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연결만. 두려워할 거 없어요. 뭐 그렇다는 건데 뭐, 예, 마음을 확 비우면 괜찮아져요. 예, 그까짓 거 뭐, 중급을 열심히 하고, 이거 뭐 다 틀리지 뭐 이래도 상관없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중급은 누구나 푼다는 거죠. 그걸 잊으면 안 돼요. 중급은 누구나 다 풀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급만 풀어갖고는 합격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물론 중급만 다 풀면 합격을 해요. 그런데 중급을 다 못 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결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작년도 연결 기출문제를 보면은 뭐 문제가 한 3페이지 정도 돼요. 3페이지 되는데 그게 18점이에요. 그걸 읽는데 한 15분 걸릴 거예요. 그래서 이 강의에서는 뭐 그냥 그런 강의는 할 건 아니고 그런 문제를 뭐 풀 수 있냐 이런 걸 할 건 아니고 그냥 기본적인 고급에 관한 얘기를 할 거고 나중에 그를 어떻게 풀 것이냐 이런 얘기들은 주로 2차 강의에서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용적으로는 이제 얘하고 얘가 다 똑같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전부 다. 근데 이게 올해 회계사 1차 시험 보셨으면 1차 시험에 그런 문제 나온 거 있죠. 이 회사를 만약에 연결할까 생각도 하고 있고 합병을 할까도 생각도 대부분 찍어서 모르죠. 대부분 딱 보자마자 이거 다음 문제 이렇게 넘어가서 모르는데 연결을 할 건가 합병을 할 건가 의사결정하면서 그 재무제표가 뭐가 될 건가 이런 거 물어본 문제 있어요. 그 왜 그러냐면은 연결과 합병이 똑같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 네 가지를 이제 같은 어프로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결합도 나중에 할 건데 많은 분들이 이제 결합을 공부하기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싫어하는 건 자유고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 건 아니고 2005년에 연결과 결합을 비교하는 문제를 냈어요. 우리가 여기서 그냥 힌트 하나 주면 나중에 강의는 할 건데 힌트. 힌트가 뭐냐면은 진짜 나는 결합에 취미가 없다. 그러면 결합 시험 문제가 나오면 연결과 답을 똑같이 쓰면 한 70% 맞아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연결이라고 생각하고 쫙 풀고 나오세요. 근데 나오고 보니까 결합이에요.
어떡하지? 이래도 70%가 맞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연결과 결합은 거의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시험에 이제 한 3문제 정도가 나온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얘는 반드시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파생상품이 나올 거냐, 외환상이 나올 거냐, 얘기고, 또 합병이 나올 거냐, 분할이 나올 거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다 나오는 거죠. 한 문제, 두 문제, 세 문제. 네? 네, 저는 뭐 고급 회계로 다 도배를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중급은 별로 어려운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접으로 내라 그러면 이걸 낼 거예요. 외화폐이적 문제 배원화 환산. 예. 그 다음에 파생상품. 그 다음에 연결. 그 다음에 합병. 그 다음에 분할. 미안해요. 그냥 한번 해본 소리니까. 자, 이제 그 1장에 가보시면은 이제 합병이 있는데, 네, 합병이 있어요. 일단 합병을 좀 하셔야 되는 거니까. 거기 13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기업 결합의 유형이 먼저 나와 있는데, 이제 재무관리 이런 데서도 기업 결합을 하시니까, 뭐, 거기 보면 기업 결합하는 이유가 뭐냐, 전략적 동기, 영업적 동기, 재무적 동기 세 가지가 있는데, 그런 거는 뭐, 모르셔도 돼요. 나중에 재무관리 같은 데서 공부하실 거니까. 그런데 이제 기업 결합에는 두 회사가 하나의 회사가 되는 걸 기업 결합이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합병이 있고, 14페이지에 오면 기업 분할 및 분할 합병, 그 다음에 가로 3번에는 주식 취득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림 1-1에 보면 기업 결합의 유형을 좀 구분해 봤는데, 합병이라고 하는 것은 A라는 회사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합병이라고 하는 회사는, 거는 A라는 회사와 B라는 회사가 합쳐져서 나중에 A라는 회사가 되는 거예요. 또는 B라는 회사가 돼도 되고, 또는 C라는 회사가 돼도 돼요. 어떤 것이 되든 간에 상관없이 전부 다 합병인데, A사와 B사가 되는 경우, 이 경우는 한 회사가 다른 회사를 합쳐갖고 하나가 된 거니까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흡수합병이라고 한다고. 대부분의 시험 문제는 이 흡수합병을 시험에 내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이제 머저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대부분 흡수합병을 내죠. 그 다음에 이제 C사가 되는 거, 전혀 다른 회사가 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얘를 신설합병이라고 한다고. 신설합병도 1980년대에는 출시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신설합병을 낼 때는 대부분 지분통합과 관련시켜서 내죠. 예. 그냥 일반적인 매수할 때는 잘 안 내고, 매수가 뭔지 지분통합이 뭔지는 나중에 얘기할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분할이라는 게 있어요. 기업 분할. 자, 기업 분할이라는 게 있는데, 이 분할이라는 것도 이제 객관식 문제 보면은 이제 올해 기업 분할 계산 문제를 냈고, 작년에 기업 분할 말로 하는 문제를 냈잖아요. 객관식 문제에서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는 조짐이 안 좋은 거예요. 예? 조짐이, 예.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2005년도에 이제 이자율 수합 문제를 파생상품에서 출제를 하면서 2005년, 2004년도에 이자율 수합을 객관식 문제에서 출제했거든요. 그 조짐을 알아야 돼요.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야, 이 자식, 이제 욕하면 안 되지. 야, 이분들이 막 내려고 그구나,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얘가 왜 중요하겠어요, 얘가. 지금 4년 연속 출제하고 있는 거잖아요, 객관식에서는. 객관식에서 내는 것 자체가 주관식에서도 낼 수 있다는 생각을 할 때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기업 분할도 꼭 중요한 건데, 기업 분할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얘기했지만, A라는 회사가 가라는 사업부하고 나라는 사업부 두 개를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이 가라는 사업부를 하나 떼어내서 회사를 별도로 하나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자,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분할이라고 하잖아요, 분할. 나중에 뭐 상법이나 세법이나 이런 데 공부하셨죠? 이걸 분할이라고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A라는 회사가 가라는 사업부를 별도로 떼어내서 C라는 별도의 회사가 원래 존속하고 있었던 회사였는데 이 회사가 다라는 사업부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다 가라는 사업부를 팔아버리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분할합병이라고 얘기한다고. 분할합병 이렇게 얘기해요. 자, 계산 문제로 낼 때는 얘를 출제하지는 않을 거예요. 얘를 낼 거라고 봐요. 계산 문제를 할 때는. 합분할. 나중에 해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주식 취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주식 취득이라고 하는 회사는 A라는 회사가 B라는 회사가 합쳐져서 그냥 별도의 법적 실체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법적으로는 별도의 실체로서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다만 A사가 B사의 주식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되냐면은, 이제 A사가 B사의 주식을 이렇게 소유하고 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이때 소유하고 있는 정도에 따라서 우리는 대충 20%에서 50% 정도를 이렇게 소유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분율은 딱 일치하는 건 아니에요. 중대한 영향력을 이렇게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50%를 넘어가는 경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지배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여기 고급회계에서 다루는 거는 이런 중대한 역을 행사하는 경우를 다루는 건 아니에요. 중대한 역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중급회계에서 얘기하는 지분법으로 하면 되는 것이고 우리는 여기서 지배하고 있는 회사의 경우를 얘기하는 건데 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의 경우에는 여기 이제 개별재무제표하고 연결재무제표 두 개가 있는데 이게 개별재무제표상에서는 A라고 하는 개별재무제표상에서는 중대한 역을 행사하는 회사도 지분법으로 평가하고 그 다음에 지배하고 있는 회사도 지분법으로 평가하고 두 개를 전부 다 지분법으로 평가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면은 우리가 이제 서로 지배하고 있는 회사에 대한 얘기를 할 거니까 지배하고 있는 회사라고 할 때 우리가 이제 요 경우에는 이제 중급회계에서 하셨잖아요. 이 경우에 A사를 투자회사, B사를 피투자회사라고 하는데 요 밑에 경우에는 뭐라고 하냐면은 A회사를 지배회사, B사를 종속회사라고 한다고요. 우리는 이제 요 경우를 여기서 얘기하진 않을 거예요. 요 얘기만 할 거예요, 요 얘기만 하는데 그걸 알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은 종속회사에 대한 지분법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개별재무제표에서 그걸 알아야 돼요. 개별재무제표의 지분법으로 어떻게 평가하는지 이걸 꼭 아셔야 된다고요. 이렇게. 자, 그런데 여기서 이걸 강의할 시간은 없어요. 예? 진짜로 없어요. 예. 그러면 이제 요거 X가 아니겠어요, 요게. 개별재무제표에서 요 지분법이 있는데 요 지분법을 가지고 요 지분법과의 차이점만 얘기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급회계 지분법을 무조건 다 공부를 해두셔야 돼요. 거기 있는 단계적 치료기구 뭐 다 해두셔야 돼요. 유상증자까지 해야 되고 손상되는 건 취급하지 않아요. 여기서는 손상이 되면 그 회사 확 잘라버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취급하지 않으니까 자, 이 두 회사가 어떤 차이가 나는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두 개의 지분법이 똑같으냐면 틀려요. 같으면 행복할 텐데 두 개가 틀려요. 자, 그래도 개별회계상의 중대한역을 행사하는 경우에 지분법이 먼저 한다면 요것과 요것의 차이만 제가 설명을 하면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중급회계들 잘 하실 테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요 지배하고 있는 회사인 경우에는 우리가 뭘 작성해야 되냐면 연결재무제표라는 걸 작성해야 돼요. 우리의 목적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예전에 1980년대 문제에서는 어떤 문제들을 주로 냈냐면은 A사가 B사의 주식을 갖고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 놓고 지분율이 한 80%를 보유하고 있는데 두 회사가 하나의 회사라고 할 때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연결재무제표라고 하는 것은 이 두 회사가 하나의 회사라고 가정을 하고 작성한 재무제표를 연결재무제표라고 하는데 이걸 작성하라. 이게 문제예요. 이게 이제 1990년대 중반까지 냈던 문제예요. 90년대 중반까지 이거 작성하는 문제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때 문제들은 연결제거 분계를 다 해서 더하고 빼고 더하고 빼고 더하고 빼고 이러다 보면은 답이 나와요. 그때 점수가 몇 점이냐면은 이 연결 문제가 30점 또는 40점 이렇게 되는 거예요. 30점에서 40점, 100점 만점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똑같이 시간은 2시간이니까 시험 볼 때 2시간이니까 요즘 30분 좀 늘렸다면서요. 왜 늘렸는지 잘 모르겠는데 네, 시간이 늘어봤자 피곤하기만 하죠. 자, 그러면 이제 30점에서 40점 차이가 되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문제가 항상 딱 3문제밖에 안 나왔으니까 3문제를 낼 때 이거 하나 동안 몇 분에 풀면 되냐면 40분, 50분에 걸쳐서 연결을 풀면 돼요. 그러니까 연결 제거 문제를 다 해가면서 풀면 되거든요. 근데 그러한 연결 문제가 가장 관심 많으신 게 연결일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다른 거야 뭐 관심 있나요? 그냥 확 찢어버리고 싶고 그렇죠. 책이 왜 이렇게 두꺼워 이러면서. 그런데 이 연결이라고 하는 것이 1998년을 계기로 문제 형태 스타일이 확 바뀌어요. 그 이전까지만 해도 연결 제거 분계를 하라. 이게 문제예요. 근데 1998년을 계기로 어떤 문제로 바뀌냐면은 이렇게 바뀌어요.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했다고 가정한다. 그러면 이 연결 재무제표상에 있는 금액들을 계산하라. 이게 바뀌어요. 그게 1998년도인데 영남대 교수가 출제했다는 거예요. 영남대 교수가 자기가 직접 출제했다니까. 그때 그 교수를 우연히 만났는데 자기가 출제했대요. 예. 이렇게 문제죠. 이게 이제 연결 문제 기원을 일으킨 문제예요. 방향 전환하는, 제 생각에는 신기원을 일으킨 문제라고 생각해요. 기존의 문제 사실을 확 바꿔버리는. 자, 그러다가 이제 이런 문제 스타일이 이제 완전히 굳어져요. 세월이 조금 지난 후에 더 충격적인 문제가 나오는데 연결 문제 2003년도 문제인가 2002년도인가 2001년도인가 모르겠어요. 자, 이때 어떤 문제를 내냐면은 연결재무제표를 이제는 작성해줘요. 연결재무제표를 자기가 작성해줘요. 개별재무제표와 연결재무를 다 주놓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거래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지분율이 몇 %일까? 네? 두 회사 간에 내부 거래가 있었는데
도대체 재고자를 얼마치를 팔았을까?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도 새로운 신기원을 일으킨 문제예요. 자, 이 요즘 문제는 다 이래요. 연결 재검을 하라 이런 문제는 최근 들어서 거의 본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연결 제거 분결을 해가면서 답을 낼 생각을 한다면 그건 못 풀어요. 시간 내에. 이게. 하지만 연결 제거 분결을 아예 모르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하지만 연결 제거만 갖고는 제거 분계만 갖고 풀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뒤에 뭐 책 같은데 책 뒤에 연습 문제들이 있는데 일부러 어려운 문제는 안 얹었어요. 하나도. 그냥 그 챕터를 공부할 수 있는 정도만 했고 그 다음에 2차 문제집에 다 그 응용하는 문제들이 다 있기 때문에 여기다 그런 문제를 넣어놓으면 괜히 문제만 중복되고 똑같은 물건을 계속 팔아먹는 게 되잖아요. 그거는 죽어도 싫었어요. 그래서 문제를 안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챕터를 공부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만 넣어놨기 때문에 여기서 어느 정도 예제 같은 걸 공부하시고 어느 정도 되면 직접 2차 문제집으로 가서 문제를 푸셔도 돼요. 이렇게. 자, 여기서는 이제 일단은 합병 얘기를 할 거니까, 자, 합병도 이제, 거기 보시면 이제 15페이지에 있는데, 이번에 보면 용어의 정의가 있는데, 용어의 정의를 보시면 이제 여기서는 매수하고 지분통합이라는 두 가지가 있어요. 15페이지에 보면은, 가로 2번에 보면 매수가 있고, 가로 4번에 보면 지분통합, 이렇게 딱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럼 매수라는 정의가 뭐냐면은, 거의 두 번째 문단에 보면은, 거기 가로 2번에 매수해 보면, 매수는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순자산 및 영업활동을 지배하게 되는 경우 그 대가로 자산의 이전, 채무의 부담 또는 주식을 발행하는 형태의 기업 결합을 매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 가로 4번의 지분통합은 결합에 참여하는 회사 중 어느 일방도 매수회사가 되지 아니하고 각 결합 참여회사의 주주들이 결합 참여회사들의 자산 또는 영업활동에 대한 지배력을 결합해서 위험과 효익을 상호 지속적으로 분담하는 형태의 기업 결합을 만들게 돼 있죠. 지분통합이라는 거는 이제 그 연결 쪽에서도 지분통합이 있는데 연결에서의 지분통합은 이미 폐지했어요. 합병도 지분통합을 폐지할 건데 아직 기준이 개정이 안 돼서 그래서 이제 다른 고급 회계책 같은 경우에는 사업결합기준서 이 챕터는 이제 기업인수미 합병에 관한 회계처리 준칙이에요. 그래서 기업인수미 합병에 관한 회계처리 준칙이라고 하는데 기업인수미 합병 등에 관한 준칙이에요. 이렇게. 이 내용을 그냥 그대로 써놨는데, 다른 사람이 낸 고급 회계책 같은 데는 이거를 이제 사업결합기준서로 개정할 거거든요. 이걸 사업결합기준서로 개정할 거예요. 사업결합기준서로 이렇게 개정할 거기 때문에, 이 사업결합기준서를 반영한 책도 있어요. 반영했다는데, 주장했다는 제가 본 건 아니고, 자기네들이 반영했다고 우기니까 반영했나 보죠. 자,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이 시험 볼 때까지 사업결합기준서는 확정되지 않아요. 절대로. 왜 그러냐면은 기업인수미 합병을 한 회계처리 준칙에 대한 개정안이 나와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개정안이 나와 있다는 얘기는 얘를 확정하지 않겠다는 얘기잖아요. 얘를 확정할 거라면 얘를 개정안을 낼 필요가 없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시험 볼 때까지 확정되지 않아요. 올해 내로 확정되지도 않을 거예요. 예, 절대로. 예. 그러니까 혹시라도 주변에서 떠들면 우리 마음은 막 불안하잖아요. 야, 사업결합기준서를 해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네, 절대로 안 바뀌어요. 그래서 옛날 기준대로 그냥 하는 수밖에 없어요. 현재로서는 이게 시행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개정안도 언제 확정될지를 몰라요. 그러면 6월 이전에 확정되면은, 개정안이 확정되면은, 그거 하나는 반영해야 될지도 모르죠. 이게 딱 하나예요, 딱 하나. 좀 나중에 강의할 때 잠깐 얘기하면 알아요. 뭔 얘기인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업인수미 합병하는 회계처리 준칙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건데, 다 지분통합을 계속 공부를 하셔야 돼요. 설사 시험에 기준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지분통합은 이론적으로 공부하면 되는 거니까 항상 나올 거예요. 그럼 매수와 지분통합의 차이가 뭔지를 이제 생각을 했어야 돼요. 자, 두 회사가 합병을 해요. 합병을 해요. 자, 이제 합병을 하죠. 예, 요즘 서점가에 막에 흐르는 소문에는 웅지가 우리를 합병한다는데. 아니요, 어디 서점 주인이 와갖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웅지가 우리를 합병한다고 얘기하는데 사실이냐.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별 미친 것들. 아니 그러면은 뭐 나한테도 얘기를 좀 해줘야 되잖아요. 아무리 지네들끼리 비밀리에 합병한다 하더라도. 자, 그래서 둘이 합병했다고 쳐요. 자, 이제 이렇게 합병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와 관련된 걸 이렇게 해야만 얘기가 확 들어와요. 저기 먼 얘기 무슨 뭐 주택은행과 국민은행이 합병했다. 그 마음에 들어오겠어요, 이게? 하나도 안 들어와요. 자, 웅지와 우리에 있어요. 예. 여기서 이제 그 대주주가 있잖아요. 대주주가 한 명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S가 있다고 해보세요. 누구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냥 S1, S2 이렇게 있다고 해보세요. S1, S2 이렇게 있다고 해보죠. 자, 우리라는 게 있어요. 우리도 여기는 L1, L2 이렇게 있어요. 예? K1, K2 그럴 줄 알아요. 전 주주 아니에요. 예, 진짜로 전 주주 아니에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일개 강사일 뿐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둘이 이제 합병을 했어요. 합병을 하게 되면 이제 이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우웅이라고 해보죠. 우웅이라고 하는 거. 아니, 이게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웅지라고 해보세요. 이런 것도 이제 합병으로 남게 되는 회사를 다른 학원으로 지칭하는 것도 배려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남았다고 해보세요. 자, 남았는데, 자, 매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자, 이게 학원 사업을 하게 되면 두 기업이 갖고 있던 위험과 효익이 있어요. 회계사 시장이 앞으로, 회계사 시장이나 세무사 시장이 앞으로 굉장히 좋아지면, 학원가가 잘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잘 될 것에 대한 희망이 존재하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이 사업이 갖고 있는 효익인 거예요, 이렇게. 효익. 자, 이제 회계사라는 것은 이제 갔어요. 예, 가면 이제 소문자로 표시해야 되죠. 이렇게. 완전히 갔어요. 아무도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아무도 공부를 안 하게 되면 뭐가 되는 거냐면은 효익이 완전히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매번 학원을 경영할 때마다 적자 투성이가 될 거예요. 적자가 막 쌓여가요. 자,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위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러면 이 학원 사업을 하는데 효익도 있고 위험도 있고 언제나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합병을 했을 때, 자, 이 웅지의 주주가 누가 될 것인가를 이제 생각해 보는 거죠. 자, 웅지에서 우리를 완전히 흡수합병하는 경우도 있어요. 흡수합병하면서 기존의 주주인 L1과 L2한테 돈을 주는 거예요. 합병 대가로. 얼마를 딱 주고는 뭐라고 하는 거냐면은, 이제 우리가 경영은 다 할 테니까, 당신들은 여기 와서 그냥 강의를 주면 그냥 알아서 하든가 말든가 해. 이렇게 했다면, 우리는 여기서는 이 주주가 뭐가 되냐면 S1, S2만 주주로 남을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S1, S2만 주주로 남게 돼요. L1, L2는 주주가 아닌 거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자, 이게 이제 합병 전과 합병으로 생각해요. 자, 합병을 하지 않았을 때와, 자, 합병을 했을 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이때 S1, S2라고 하는 주주들과, 이게 L1, L2라고 하는 주주가 있고, 여기도 S1, S2라고 하는 주주하고, 여기 L1, L2라고 하는 주주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돼 있다고 할 때,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합병을 하고 나니까 이 학원가가 굉장히 좋아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무슨 온 국민이 다 회계사 따겠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운전면허증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온 국민이 다 따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엄청난 효익이 존재하게 된 거잖아요. 자, 합병을 안 했다라면 S1과 S2는 효익이 있었을 테고 L1과 L2도 효익이 있었을 거예요. 자, 합병을 하고 나니까 이게 굉장히 좋아졌는데 이제 뭐가 됐냐면 S1, S2는 기존의 L1과 L2가 갖고서던 효익까지 다 갖게 돼요, 자기네가. 그래서 기쁨이 2배가 돼버려요. 자, L1과 L2는 이 기쁨이 슬픔으로 이렇게 바뀌어요. 그럼 왜 이렇게 바뀌었냐면은 기존의 S1과 S2라고 하는 주주들은 L1과 L2가 갖고 있었던 그 위험과 효익, 여기서 이제 효익이 좀 잘 된 거니까 그 효익을, 이들이 갖고 있었던 효익을 완전히 사들인 거예요. 사들였기 때문에 자기네 효익이 2배가 된 거라고요. 이 사람들은 자기네가 갖고 있었던 효익을 완전히 S1, S2한테 팔아버린 거라고요. 이런 형태의 기업 결합을 뭐라고 하냐면 매수라고 하는 거예요. 매수라고 하는 거예요. 매수. 예? 자, 그런데 지분통합이라는 것도 있어요. 지분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합병 전에 있었던 위험과 효익을 합병 후에도 동일하게 유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일종의 공동경영을 하는 건데, 자, 합병을 하면서 L1과 L2한테 웅지라는 회사에서 여기에 그 합병 대가를 준 게 아니라 뭘 줬냐면은 이 웅지라는 회사에 주식을 준 거예요. 주식을 주게 되면 합병한 이후에 주주들이 누가 되냐면은 이 합병한 이후에 주주들이 S1, S2, L1, L2 이렇게 주주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모든 사람이 다 같이 주주가 돼요. 이 같이 모두 주주가 됐을 때, 자, 굉장히
학원가가 좋아졌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합병을 안 했을 때 둘 다 행복했겠죠. 그렇죠? 합병을 하고 난 이후에도 둘 다 똑같은 크기로 행복해요. 이렇게? 그거는 뭐냐면 합병 전에 있었던 위험과 효익이랑 여기서 이제 효익이지만 합병 전에 있었던 효익을 합병 이후에도 기존의 주식이 똑같이 나눠 가진 거예요. 이런 경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지분 통합이라고 얘기한다. 지분 통합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매수와 지분 통합이라는 두 가지로 나눠지죠. 그러면 지분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합병전과 합병과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런 경우에 우리는 다 수익 창출 과정이 완료되지 않았다 보고 전부 다 장부가액으로 회계 처리해요. 저번에 그 중급회계에서 뭘 하시냐면은 동종자산 간의 교환에 대해서 하잖아요. 유형자산에서 동종자산 간의 교환을 할 때는 뭐라는 거냐면은 동일한 업종에서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공정가치와 유사한 자산끼리 교환하게 되면 뭘 하게 되는 거냐면은 항상 장부가액을 취득원가로 하잖아요. 그건 뭐냐면은 저희 동종 유형자산을 교환하기 전과 교환한 후가 달라진 게 전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전부 다 장부가액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여기서도 합병을 하기 전과 합병할 후가 전혀 달라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분 통합을 하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매수라고 하는 거죠. 이걸 반드시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거기 보시면 이제 그 16페이지가 보시면 기업 결합의 구분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매수에 해당한다라고 한다면 매수 기업 결합에 해당하면 뭘 해야 되냐면은 회계 처리를 할 때 이걸 매수법으로 회계 처리를 하셔야 돼요. 매수법으로. 그 다음에 지분통합에 해당하면 뭐가 되냐면 지분통합법으로 회계 처리를 해야 된다. 지분통합법으로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합병에서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지만 합병만 매수 지분통합이 있는 게 아니라 연결에도 매수 지분통합이 있고 결합에도 매수 지분통합이 있고 지분법에도 매수 지분통합이 있어요. 분할에도 매수 지분통합이 있어요. 모든 M&A에 관한 회계 처리에는 다 매수와 지분통합이 다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그럼 우리가 개별재무제표에서 지분법이 있어요. 개별재무제표에서 중대한이익을 행사하는 경우에 지분법이 있고 그 다음에 합병을 하는 경우도 있을 테고 자, 좀 이따가 이제 하게 될 분할에 대한 얘기도 있을 테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연결에 대한 얘기도 있을 테고 그 다음에 나중에 얘기할 결합에 대한 얘기도 있을 거예요. 자, 이때 모두 다 매수도 가능하고 지분통합도 가능하고 다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기준에서는 현재 어떤 방법을 사용하고 있냐면은 자, 중대한이익은 매수법에 따라서 한다고. 자, 합병은 매수법에 따라서요. 분할도 매수법에 따라서요. 연결도 매수법에 따라서요. 결합도 매수법에 따라서 한다고. 그러면 지분통합법으로 한 적이 있느냐? 있어요. 자, 중대한이익을 행사하는 경우에 지분법. 자, 지분통합법으로 한 적은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 합병이라고 하는 건 지분통합법으로 현행 기준에 하도록 돼 있어요. 자, 분할도 현재 지분통합으로 하도록 돼 있어요. 아직 기준이 개정되지 않아서. 연결은 지분통합으로 하는 게 있었는데 기준이 개정돼서 이번에 삭제했기 때문에 이제는 할 수 없어요. 자, 결합도 할 수는 있는데 옛날부터 지분통합을 규정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분통합을 하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시켜야 되는데 그 요건을 결합은 충족시키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요거는 한 적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때 뭘 해야 되냐면은 이걸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용들이. 그러면 우리가 중급회계에서 공부했던 지분법이라는 건 다 뭐였다는 얘기예요? 매수법이었다는 것이다. 그 얘기죠. 그럼 매수법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어쨌든 A라는 회사가 B라는 회사를 사오는 거예요. 지분을 사는 거예요. 지분을 사든 합병을 하든 사오는데 사올 때 이 B라는 회사에 B사에 순자산을 자산과 부채라고 하는 이 순자산을 무조건 공정가치로 구입했다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걸 우리가 매수라고 한다고. 지분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A사가 B사에 대한 주식을 사거나 이럴 때 A사가 B사의 순자산을 구입하는 게 아니에요. 구입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두 회사가 하나의 회사로 그냥 결합만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 결합은 반드시 뭘로 해야 되냐면 반드시 장부가액으로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그 개념은 뭐 이런 정도의 개념만 그냥 아시면 되는 거고 항상 뭐가 되냐면은 매수법은 항상 공정가치로 지분통합은 항상 장부가액으로 한다.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16페이지에 보면 가로 1번에 보면 매수법에 보면 중간에 파란색 글씨로 피합병회사의 순자산을 공정가치로 일괄 구입한다 그랬고 17페이지에 보면 지분통합에서는 첫 번째 문단에 파란색 글씨로 합병회사가 피합병회사의 순자산을 피합병회사의 장부가액으로 승계한다 그랬잖아요. 자, 장부가액을 할 거냐 아니면 공정가치로 할 거냐 이게 가장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면 16페이지에 보시면 우리가 이제 합병을 매수법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보면 이렇게 돼요.
이제 매수법에 대한 얘기를 해보죠. 자, 이제 매수법에 대한 얘기를 해보면, 이제 매수법이 있어요. 자, 매수법이라고 하는 것은 합병 대가를 주고 B라는 회사의 순자산을 공정가치로 구입해 오는 거예요. 그럼 A라는 회사와 B라는 회사가 합병을 해서 A라는 회사가 됐어요. 그럼 A라는 회사가 뭐라냐면 B사의 기존 주주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기존 주주들이 있죠. 자, 기존 주주들이 있어요. 기존 주주들인 B1과 B2한테 뭘 주냐면은 합병 대가로 돈을 줘요. 돈을 주든 주식을 주든 뭘 주든 상관이 없어요. 자, 기존 주주들한테 이 회사의 주식을 사는 대가로 뭔가를 준다고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합병 대가라고 하는 거예요. 뭐 객관식 하실 때도 잠깐 하셨을 거예요. 무형자산에서도 나오는 얘기니까. 자, 합병 대가로 얼마를 주게 되면 자, 요 대가를 주면서 B사의 순자산을 전부 다 사오는 거예요. 순자산을 공정가치로 이렇게 구입을 해와요. 그러면 요 두 금액을 빼게 되면 얼마가 되냐면 요 금액을 우리는 영업권이라고 하는 거죠. 중급회계에서 공부하셨던 그 초과 수익력으로서의 영업권, 종합평가계정법으로서의 영업권이 있는데 이게 종합평가계정법으로서의 영업권이에요. 합병 대가에다 순자산 공정가치를 빼면은 영업권이라는 금액이 계산되는 거죠. 그러면 이 금액과 이 금액의 차이를 우리는 영업권이라고 계산하는데 그게 다 영업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16페이지에 보시면 동그라미 1, 2, 3, 4 네 가지가 있는데 자, 그런 차이 때문에 영업권이라고 그런 차이 때문에 합병 대가하고 순자산 공정가치가 차이가 나는 것이지 이것과 이것의 차이가 다 영업권은 아니라는 거예요. 기본적인 개념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B라는 회사에 식별 가능한 순자산이 있을 때 식별 가능한 회사에 순자산이 존재하잖아요. 이 순자산 공정가치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합병 대가로 준 금액이 있어요. 합병 대가로 이만큼의 돈을 줬다고 할 때 자, 요 금액과 요 금액의 차이가 지금은 다 영업권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요 차이는 다 영업권은 아니고 거기는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동그라미 1번에 보면 교섭력의 차이로 발생하는 금액도 있고 시너지 효과의 차이로 발생하는 것도 있고 중고시장이 존재하지 않아서 공정가치가 좀 다르게 잘못 평가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뭔가 모르지만 무형의 가치가 뭔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이런 경우가 있겠어요. 순자산 공정가치 100억이에요. 100억. 자, 합병 대가로 얼마를 줘야 돼요. 근데 이 회사가 영업권을 계산해 보니까 영업권을 나름대로 계산해 보니까 20억이다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 회사가 A라는 회사한테 팔 때 얼마냐면 120억을 달라고 했다라고 얘기할 때 이 마침 이 A사는 조직이에요. 조직이라니까요. 그 한석규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소속돼 있는 조직이에요. 그래서 이 A라는 회사에서 와서 얘기를 한 거예요. 100억만 줄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혹은 110억만 줄게. 우리 영업권 120억이에요. 그때 막 알아 110억 줄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 영업권 20억이라니까요. 안 된다. 자, 여기서 110억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면 아니 영업권이 20억이라니까요. 알았어. 105억 줄게. 자꾸 금액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교섭력의 차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섭력이라는 건 뭘로 다 나타나요? 예, 덩치로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아이 뭐 칼 들고 막 이러면은 교섭력의 차이가 확 나타나잖아요. 이게 부들부들 떨리고 이게 그냥 가져가실래요? 이렇게 되고 이러면 그게 교섭력의 차이예요. 자, 그건 뭐 별로 중요한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한번 쭉 읽어보시면 돼요. 이게 중요한 얘기가 아니고. 자, 17페이지 보면 진짜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자, 지분통합이 있어요. 지분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가 되냐면은 A라는 회사와 B라는 회사가 합병을 했을 때 이게 A사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A라는 회사의 주주가 A1, A2고 이 B라는 회사의 주주가 B1, B2인데 지분통합의 핵심은 이렇게 존속되는 회사, 남아있는 회사를 A사와 B사의 기존 주주들이 한꺼번에 공동 경영을 해야 돼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A1, A2, B1, B2가 A1, A2, B1, B2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공동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B1, B2라고 하는 기존의 B사의 주주들은 반드시 합병 대가로 A사의 주식을 받아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반드시 지분 통합이 되기 위해서는 주식 교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17페이지에 보면은 거기 두 번째 문단에 파란색 글씨로 합병 대가로 반드시 합병 회사의 주식을 발행 교부해야 된다. 예. 그래야지만 공동 경영이 되는 거예요. 예. 물론 이제 주식을 다 팔아버리고 나는 조직이니까 계속 참견할 수도 있어요. 그런 건 안 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합병 대가는 반드시 합병회사 주식을 발행 교부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그 밑에 보시면 뭐가 있냐면 지분통합법은 매수법보다 선호된다는 얘기겠죠. 자, 그런데 그것이 1999년도
1999년도 회계사 2차 시험 문제 출제했던 거예요. 자, 매수법과 지분통합이 있는데, 지분통합을 이제 지분풀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지분풀링이 매수법보다 좋은 네 가지 이유,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제가 그래서 그때 99년에 강의할 때 그랬거든요. 그때 영화에 보면 그런 영화 있었어요. 맥주가 여자보다 좋은 7가지 이유, 이런 영화가 있었어요. 그 얘기야, 여기에. 회계사 시험에 나온 게 아니구나. 세무사 시험에 나왔구나. 미안해요. 어디 나오면 어때요? 나온 건 확실한 건데. 아닌가? 회계사인가? 왜 이렇게 기억이 안 나지? 벌써 전 세기에 이르게였기 때문에. 자, 아무튼 간에 네 가지가 출제됐어요. 이게 네 가지. 그래서 시험에서 그때 뭐라고 했냐면 네 가지를 써라 이랬다고요. 딱 네 가지를 쓰는 거예요. 그거 왜 네 가지겠어요? 저야 아시죠? 제가 사자를 하도 좋아해서 항상 네 가지만 써놓는다는 거. 근데 그 사람은 무슨 이유로 네 가지 했겠어요? 네, 그때는 고급 회계책 중에서 고급 회계 합병이 99년 3월 25일 날 개정됐는데 그때 고급 회계책에서 나온 책이 제 책 한 권밖에 없었기 때문에 다른 책은 나온 게 하나도 없었어요. 시험 볼 때까지. 그래서 제 책을 보고 베껴서 낸 거예요. 그래서 네 가지가 된 거예요. 별 뜻이 아니고 좋은 이유가 네 가지밖에 없겠어요. 5가지 들 수 있고 6가지 들 수 있고. 자, 그러면 이 좋은 이유가 뭐냐면은 어쨌든 꼭 아셔야 돼요. 자, 좋은 이유가 뭐냐면은 자, 매수법은 공정가치로 하는 거예요. 지분통합은 장부가액으로 하는 거예요. 그 합병을 도대체 왜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자, 합병을 왜 하는가 그것부터 생각하셔야 돼요. A사와 B사가 합병을 해서 A사가 돼요. 도대체 이들은 왜 합병을 하는 거예요? 자, 합병을 하는 건 주주들과의 얘기일 뿐이잖아요. 주주들이 왜 합병을 해요? 자신의 부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딴 이유는 없어요. 회사가 잘 되기 위해서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주가만 상승하면 다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신들의 부가 증가하기만 하면 돼요. 자신들의 부는 뭐로 나타나면 주가로 나타나요. 자, 주가가 상승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주가가 상승하기만 하면 되는데 이 주가라고 하는 것은 재무관리를 공부했었으니까 주가는 배당금의 현재가치잖아요. 자, 주가는 배당 이론에 따르면 이게 뭐가 돼요? 배당금의 현재가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 나오잖아요. 배당금을 이렇게 나누는 것이 주가다 이런 얘기도 하고 뭔지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나지만 아무튼 뭘로 나누잖아요. 그 다음에 무슨 고든의 성장 모형에 따르면 K-G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몰라요? 그 다음에 손안의 새 이론, 손밖의 새 이론 내가면서 손안의 새가 더 좋아요. 이런 이론도 있고, 별놈에다 이론도 있잖아요. 이런 거에 따라서 했는데 다 개념적인 게 뭐예요? 다 배당이죠, 배당. 그렇죠? 다 배당금의 현재 가치가 뭐가 되는가 하면 주가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배당금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기만 하다면, 그렇다면은 주주의 부는 증가하는 거예요. 하지만 주주가 아무리 그러고 싶어 하더라도 경영자가 싫다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경영자들의 욕심도 어디에 있어요? 주가에 상승해 있어요. 경영자들도 자신들의 부를 극대화하는데 노력하는 거예요. 경영자들은 자신들의 부가 극대화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때 우연히 주주의 부가 극대화되면 다행이고 안 되면 할 수 없죠. 그런 걸 이제 재무관리에서 에이전시 이론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꾸 이러다 보면 재무관리 강의를 하게 되는데 큰일이네. 그렇잖아도 재무관리 강의를 한다는 소문이 많이 나갔고 자, 이들에게도 이제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경영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신이 경영자가 될 때 엄청난 스탁 옵션을 받아놨기 때문에 떼부자가 될 때고 설사 자기가 주식이 없다 하더라도 자기가 주가가 많이 상승해서 수완을 발휘하게 되면 다른 경영자 시장에서 다른 회사로 스카웃돼 가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어떻게 해서든지 주주의 부를 극대화시키면 행복해진다고요. 자, 그러면 주가가 상승하면 돼요. 그래서 거기는 네 가지를 공부하실 때 주가가 어떻게 하면 상승할 것인가 그런 내용을 쓰면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거 하나씩 다 외워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지분통합법은 무조건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거예요. 자, 장부가액으로 승계한다고 할 때 장부가액이라고 하는 것은 장부가액이 있는 건 다 승계하는 거예요. 그 무엇이 됐든지 간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자산도 있고 자, 부채도 있고 자본도 있고 수익도 있고 비용도 있어요. 자, 그런데 매수법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뭘로 하는 거냐면 매수법은 항상 공정가치로 승계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면 얘네들은 공정가치가 있지만 얘네들은 공정가치가 없잖아요. 자, 지분통합이라고 하는 풀링에서는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거예요. 자, 장부가액은 다 존재하는 거죠, 전부 다. 예? 자, 장부가액이 다 존재하다 보니까 여기 있는 자본 중에는 이익잉여이라는 게 있다고요. 그래서 뭘 할 수 있냐면 이익잉여를 승계할 수 있어요. 자, 이익잉여를 승계하는 게 가능한 거예요. 자, 이익잉여를 승계하는 게 가능하다면 뭐가 되냐면 배당금에 대한 기대값이 이렇게 증가하게 되죠. 이익잉여이 많이 늘어났으니까 그럼 배당금이 늘어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거잖아요. 배당금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지면 주가가 상승하게 되고 그들은 행복해져요. 그들은 이제 해피어해지죠. 영어 시간까지 되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가 돼 있냐면은 거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자산이 있는데, 자, 자산을 승계해 오죠. 자산을 승계해 오는데 이 자산을 예를 들자면 토지를 생각해 보세요. 자, B라는 회사의 토지를 승계해 오는데 어떤 가격으로 승계해 오냐면 다 장부가액으로 승계를 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 장부가액이라는 건 언제 거냐면 아주 옛날 가격이에요. 그래서 이 자산을 팔아버리게 되면 자, 얘를 처분해버려요. 자, 처분하게 되면 엄청난 양의 처분이익이 계산되게 될 거예요. 자, 처분이익이 엄청나게 커지게 되면 결국 뭐가 돼요? 당기순이익이 늘어나고 그러면 배당금에 대한 기대값이 커져서 결국은 주가가 상승하게 돼요. 자, 세 번째로는 뭐가 되어 있냐면은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다 보니까 피합병 회사가 갖고 있는 자기창설 영업권을 갖고 올 수가 없어요. 자기창설 영업권은 장부가액이라는 게 항상 0이니까 그래서 영업권을 승계할 수 없다가 영업권이라는 게 아예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영업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영업권 상각비라는 것도 없을 테고 영업권 상각비가 없다면 뭐가 되냐면 당기순이익이 이렇게 증가하게 돼요. 영업권 상각비가 있는 것보다. 자, 그러면 또 좋은 일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자, 네 번째로 이렇게 이익이 자꾸 증가해 간다고 할 때 이익이 증가해 가면은 뭐가 되냐면 EPS가 증가하게 돼요. 주당이익이. 자, 주당이익이 증가한다고 할 때 우리는 이 퍼라는 게 있는데 주가 수익 비율이라고 하는 것이 자, 주가를 뭘로 나눈 거냐면 EPS로 이렇게 나눈 비율이잖아요. 자, 이게 업종별로 항상 일정한 값을 갖는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경험론적으로 퍼는 항상 일정한 상수값을 갖는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같은 전기전자 업종은 예를 들어서 10의 퍼를 갖는다. 네? 그 다음에 철강 업종은 뭐 12의 퍼를 갖는다. 이게 알려져 있다고 이게 과거의 경험적으로. 그러면 뭐가 되는 거냐면은 EPS가 계속적으로 상승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지금의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할 테고 그럼 주가가 시장에서 상승될 거예요. 자, 이런 이유들 때문에 뭐가 되는 거예요? 지분통합을 선호하게 되는 거예요. 자, 전부 다 이걸 공부하실 때 그냥 막 외우려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당기순이익을 늘릴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네 가지를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뭐 네 가지를 꼭 다 써야 되는 건 아니죠. 왜 좋으냐 이렇게 쓰라 그러면 얘기하는 거죠. 그럼 누구의 입장에서 좋으냐? 주주와 경영자들의 입장에서 좋기 때문에 이들은 항상 뭐라냐면 지분통합을 선호해요. 자, 지분통합을 선호하는 건 좋은데 지분통합을 하게 되면 매수법과 비교해서 지분통합을 하게 되면 회사가 부실해져요. 네? 회사가 매수법보다 기본적으로는 매수가 있고 지분통합이 있다고 할 때 매수가 있고 지분통합이 있잖아요. 풀링이.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할 때 이 매수라고 하는 거와 지분통합을 비교해 보면 항상 이쪽의 이익이 항상 커요. 일반적으로. 여기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뭘 전제하냐면은 피합병 회사의 이익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회사다. 이걸 전제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B라는 회사가 거의 망해가는 펜테겐 큐리텔이에요. 그럼 합병하게 되면 뭐예요? 이익금을 승계하는 게 아니라 결손금을 승계하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이게 거꾸로 돼버리니까 그럼 슬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반대 입장을 얘기해요. 반대 입장을. 네? 그러니까 이익이 많이 나는 회사라고 꼭 전제하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그러면 이게 당기순이익이 일반적으로 커요. 그러면 지분통합은 매수법에 비해서 반보수주의적이에요. 매수법은 이건 보수주의고 이건 보수적이지 않다 그 얘기죠. 그러면 예를 들어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을 해보면 자산을 승계했는데 그걸 홀라당 팔아먹어버려요. 그럼 회사는 앞으로 뭐 갖고 장사할 거예요? 이게 옛날에 그 리차드 기어하고 줄리아 로버츠가 주연했던 영화 그 귀여운 여인 거기서 리차드 기어가 다른 회사를 사갖고 분할해서 팔아먹는 거잖아요. 회사들은 그 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합병하자마자 이거 좋네. 이거 잘라서 팔고 잘라서 팔고 잘라서 팔고. 아니 회사가 없네. 이러고 이제 다른 회사를 노리고 가는 거죠. 그렇죠? 기업 사냥꾼처럼 그렇게 해버리니까 이게 이제 말이 안 되는 거라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지분 통합을 하게 되면 매수법보다 회사가 부실해져서 결국 회사는 망하게 돼요. 그래서 미국은 옛날에 매수법과 지분 통합을 대체적인 회계 처리 방법으로 인정했던 적이 있어요. 두 가지를. 매수하고 지분 통합을. 매수하고 지분 통합 두 가지를 대체적 회계 처리 방법으로 인정을 했었다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몇 년이 지난 후에 회사들이 합병을 어떻게 회계 처리하는 걸 조사해 보니까 다 지분 통합으로 거의 100% 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만 지분 통합이 훨씬 더 좋았어요. 그래서 그 미국에서는 1970년대 미국에서는 지분 통합을 적용할 수 있는 요건을 강화했어요. 요건을 강화하면서 13가지 기준을 줬어요. 13가지 기준을 제시했다고요. 이렇게. 13가지 기준을. 자, 그래서 13가지 기준을 모두 동시에 충족시킬 때만 지분 통합으로 회계 처리할 수 있고 그 외에는 절대로 지분 통합으로 회계 처리할 수 없었어요. 자, 우리나라는 아주 예전부터 매수법으로만 회계 처리해 왔어요. 매수법으로만 요거로만 회계 처리해 왔어요. 그러다가 1999년에 뭐냐면 매수법에다가 지분 통합을 추가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분 통합법이라는 걸 추가했던 1999년에 이미 미국은 지분 통합법을 폐지할 것을 추진하게 돼요. 그래서 그때 1999년에 우리나라에서 도입할 때만 해도 반발이 많았어요. 미국이 그걸 없애려고 하는데 도대체 왜 도입하는 것이냐? 그랬더니만 금감원의 답변은 지금은 하고 있다. 그래서 도입을 하게 돼요. 도입한 지 2, 3년 후에 미국은 그들을 만나게 돼요. 그들이 어디에? 영국이죠. 영국을 만나게 돼요. 예, 영국이 이제 국제회 기준을 주도하는 나라고 미국이 이제 미국 기준을 주도하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만나요. 만나고 거기에 뉴질랜드, 예, 오스트레일리아, 그다음에 캐나다 이런 영연방과들이 만나서 합의를 하게 돼요. 합의를 해서 지분통합법 폐지를 결의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지분통합법을 하는 나라가 거의 없죠. 폐지가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시간이 한참 흐르네. 그럼 우리도 폐지할까? 이러고 폐지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씩 둘씩. 예?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론적으로 존재하는 거 외에는 별 의미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시험에 낼 때는 이론적인 것도 출제를 한다는 거죠. 그렇죠? 항상 기준에 있는 것만 내는 건 아니잖아요. 가끔씩 이론적인 것도 내거든요. 자, 그래서 기준에 설사 없다 하더라도 공부는 어차피 해야 되는 거고 기준에 있을 때는 좀 더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 거죠. 이제 내년이면 얘는 죽어버리는 거예요. 얘는 사망하는 거예요. 불쌍해요. 죽어요. 자, 그러면 죽기 전에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죽기 전에 사람을 한 번씩 다 만나고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아니, 이게 죽을 때가 되면은 모든 사람을 다 만나고 싶어 한다고요.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이 세상을 하직할 때가 되면은 할머니나 할아버지들 오래 사신 분들이 예, 노환으로 이제 별세하실 때가 되면은 힘이 탁 나요. 그 즉시. 그래갖고 누구도 보고 싶고 누구도 보고 싶고 누구도 보고 싶고 이런다고요. 그러면 이제 모시고 다니면서 친척집을 돌아다니거나 오라고 그래갖고 다 한번 만나보면 한 번씩 다 만나면 그때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안 드시나요? 이게? 아니, 작년에 영어 시험을 보세요. 영어 시험이 딱 사라지자는 얘기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마지막으로 기억이 남는 하늘을 다 해주는 거죠, 이게. 아유, 참. 그러니까 맨날 떨어지는 거예요. 시험이 뭔지를 모르니까. 시험이란 건 원래 그런 거예요. 그게 사람들이 얘가 이제 없어지는구나. 그게 이제 안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건 하수들의 생각이고 이제 없어지니까 이제 이번에 내면 마지막이구나. 이게 생각하는 게 고수들이지. 아닌가요? 마음대로 하세요. 내가 보는 것도 아니고. 시험을 내가 보는 게 아니니까 내가 걱정할 문제는 아닌데. 자, 아무튼 간에 그래서 지분통합법은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다행히 99년에 만들 때 미국에서 주장하는 13가지 기준을 도입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때 기준 만들 때 공개청을 보면서 공개청에 13가지를 할까 말까 이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자식들이 누굴 죽이려고 그러나? 그랬는데 다행히 13가지 기준을 채택하지 않고 3가지 기준을 채택했어요. 그 3가지를 꼭 외워두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그 18페이지에 오면은 가로 3번에 오면 기업인수 합병대에 관한 회계처리 준칙이 있는데 거기 동그라미 1, 동그라미 3, 3가지가 있죠. 자, 그 3가지를 꼭 아셔야 돼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지분통합 기업결합의 요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분통합 기업결합의 요건이 딱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지분통합이라는 건 뭐예요? 두 회사가 공동경영을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공동경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첫 번째는 뭐냐면은 주식 교환을 해야지만 공동경영을 하잖아요. 공동경영을 하는데 이 B1, B2라고 하는 주주들한테 전부 다 A사 주식을 다 받으라고 하면 이 중에서 꼭 안 받겠다는 인간들이 있어요. 꼭 한 주 갖고 있는 인간이 나는 싫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돈으로 주세요. 이런다고. 그러면 아니 다 주식으로 바꾸자고 그러면 됐어요. 나는 그냥 돈으로 주세요. 아니 그냥 주식을 줄 테니까 우리 상장회사니까 네가 상장회사 가서 거기 가서 증권거래소에서 팔아 한 주 그럼 되잖아. 그냥 돈으로 주세요. 이러다가 아니 그러지 말고 그다음에 싸우다가 야 그럼 얼마 주면 되는데 그랬더니만 한 10억만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주가가 지금 2,000원 하잖아. 그럼 싫으면 관두고. 왜 그래 이게 알박기거든요. 알박기. 지분 통합을 하면 회사의 이율의 점이 엄청나게 큰 거예요. 엄청나게 큰 건데 매수냐 지분 통합이냐는 거를 100% 주식 교환을 하라 그러면 꼭 한 주가 진 인간들이 반대를 하잖아요. 얼마 전에도 중국에 그 나왔죠. 중국에 혼자서 그냥 다 철거하고 있는데 이게 여기서 집 위에서 사는 일을 유식하게 미친 인간들이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100% 주식 교환하라 그러면 이런 알박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90% 이상의 주식 교환이 되는 거예요. 100%가 아니라. 그래서 뭐가 되냐면 90% 이상의 주식 교환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의 B라는 회사의 기존 주주들이 90% 이상이 A사의 주식으로 받아가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나머지는 뭐 현금으로 받아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가 한 주 가진 저 인간이 막 우길 때 뭐라 그랬어요. 그래 너 마음대로 해. 그리고 그냥 넌 계속 B사 주식 갖고 있어. 우리는 합병할 테니까 이러고 가겠죠. 이게 90% 이상 주식 교환이에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순자산 공정가치가 유사해야 돼요. 유사. 자, 예를 들어서 공동경영을 해야 되는데 이 A라는 회사는 어떤 회사냐면은 A라는 회사는 삼성전자예요. 자, B라는 회사는 뭐냐면 동네 전파사예요. 동네 전파사 이 동네가는 근데 두 회사가 합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발표하는 거죠. 예? 전파사 사장이랑 악수하면서 예? 자, 우리는 앞으로 공동경영을 해서 삼성전자를 크게 이끌어가기로 했다. 이게 얘기하는데 여기 전파사의 삼성전자 지분은 뭐입니다. 0.000000001%겠죠. 삼성전자 주식 한 100주 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공동경영이 될 리가 없잖아요. 공동경영이 되려면 회사의 규모가 유사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자, 세 번째로는 합병 전에, 기업 결합 전에 있었던 합병, 여기는 이제 대부분 합병이니까 합병 전 지분율이 유지돼야 돼요. 어떤 지분율이 유지되려면 상대적 지분율이 유지돼야 돼요. 상대적 지분율이 유지돼야 된다는 얘기는 아까 이제 얘기했잖아요. 지분 통합이라고 할 때 여기 이제 S1, S2 이렇게 얘기했고 여기 이제 L1, L2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S1, S2, L1, L2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자, 이 얘기를 생각해 보면 자, 이제 굉장히 좋아졌어요. 좋아졌는데 분할하기 합병하기 전에 둘이 행복했다고 했잖아요. 합병을 했다 해도 행복했다고 했죠. 이렇게. 이게 지분 통합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런데 요 L1과 L2의 지분 비율이 원래 몇 %냐면 5대5였어요. 5대5. 이렇게. 그런데 분할 합병을 하면서 L2는 이 바닥을 뚫고 싶대요. 예. 그런데 L1이 강제로 좀 우겨갖고 야, 그러면 내가 조금 더 주식을 많이 받을 테니까 너는 주식을 좀 덜 받아가라. 그래서 합병을 하고 나니까 지분 비율이 6대4가 됐어요. 이게. 그러면 자, 행복감의 차이를 느껴보세요. 여기서의 행복은 뭐였어요? 둘이 5대5의 행복이 있었죠. 얘가 이렇게. 자, 이쪽에 가보니까 어떻게 해서 행복이 6대4의 행복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L2가 자신의 행복을 L1한테 10%를 팔아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주주들끼리 서로 자신의 위험과 이익을 사고 팔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상대적 지분율이 유지된다. 이 지분율이 여기 5대5였더라면 여기도 5대5가 돼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동시에 충족시킬 때 우리는 지분통합 기업결합이에요. 만약에 지분통합이 나오게 되면 이건 반드시 낼 거예요. 지분통합 기업결합의 요건 세 가지. 예, 걸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18페이지에 보면 제일 밑에 있는 그림 1-2가 있는데 그걸 한번 보시고 1- 위에는 동그라미 1, 2, 3 그건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자, 이제 19페이지에 오면은 제2재량원 매수 기업 결합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보면
자, 이제 매수기업결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죠. 자, 매수기업결합이라는 거는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은 두 회사가 이제 합병을 한 거죠. 자, 이제 여기서는 이제 흡사합병 얘기만 주로 할 거니까, 자, 두 회사가 합병을 했어요. A라는 회사가 B라는 회사가 합병을 했다, 그 얘기죠. 자, 합병을 해서 이제 A사가 됐어요. 그러면 A사는 기본적으로 뭘 했냐면은, 요 B라는 회사에 자산과 부채를, 자산하고 부채가 있는데, 이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액으로 취득한 거예요. 공정가치로 구입한 거예요. 어떻게 구입했냐면, 한꺼번에 다 구입한 거예요. 그러면 회계 처리를 누가 해야 되냐면 A라는 회사가 회계 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자기가 B라는 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완전히 사왔으니까 회계 처리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회계 처리를 이렇게 하게 될 거예요. 차변과 대변에. 자, B라는 회사에 자산이 있고 여기 B라는 회사에 부채가 있다는 얘기죠. 이 A라는 회사와 B라는 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전부 다 사와요. 사오는데, 자, 얘를 뭘 주고 사오냐면 돈을 주고 사오죠. 자, 돈을 주고 사오는 거예요. 자, 돈을 주고 사오는데 꼭 돈을 줘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자, 현금을 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주식을 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외상으로 할 수도 있죠. 마음을 약간 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 고마워갖고, 예, 싸게 팔아줘서 고마워. 이렇게 하는 것도 있겠죠. 자, 그러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자, 이 여러 가지가 있을 때, 이거를 뭘로 사오냐면 반드시 공정가치로 사온다, 그 얘기예요. 공정가치로 사오는 거예요, 이렇게. 자, 얘를 공정가치로 사오면서 뭘 주냐면 내가 그 취득에 대한 대가로 기존 주주한테 이만큼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만큼의 공정가치를 주고 순자산의 공정가치를 사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매수원가라고 얘기한다고 할까요? 매수원가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합병 얘기를 할 거니까 합병대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뒤에 보면 이제 매수원가라고 막 써있고 이래요. 매수원가라는 말은 합병대가라는 말과 같은 뜻이에요. 예, 매수원가, 합병대가. 그 다음에 B라는 자산과 B라는 부채가 있잖아요, 얘가. 자, 얘를 뭐라고 하냐면 피합병회사의 순자산 공정가치라고 하는 거예요. 식별 가능한 순자산 공정가치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식별 가능한 순자산 공정가치와 매수원가의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를 우리는 영업권이나 부영업권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급회계 같은 데 공부하실 때 종합평가 계정으로서의 영업권에서는 합병대가에다가 순자산 공정가치를 뺀 거를 영업권이라고 한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 얘기를 이제 여기서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매 합병대가에다 순자산 공정가치를 빼게 되면 여기 얼마가 되겠어요? 여기 영업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게 반대가 되게 되면 이게 뭐가 되냐면 이 반대는 얘가 부영업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순자산 공정가치를 도대체 어떻게 계산해야 될 것인가라는 얘기인데 거기 보시면 19페이지에 오면은 거기 제일 위에 식별 가능한 자산 부채가 있는데 거기 첫 번째 문단에 이렇게 되어 있죠. 첫 번째 문단에 파란색 글씨로 개별적으로 식별이 가능한 모든 자산 부채를 매수 1년제 공정가치로 인식한다. 그 밑에 보시면 대차표상 계상 여부와는 관계없이 모든 자산 부채를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모든 자산 부채를 다 포함해야 되는 거예요. 장부상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회사가 갖고 있는 부의 자산이나 부의 부채도 다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19페이지에 보면 두 번째 문단에 보시면 매수회사의 의도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채나 매수일 이후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영업손실, 구조조정 비용, 통합비용은 식별 가능한 부채가 아니다. 따라서 걔네들을 부채로 계상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밑에 가로 2번에 보시면 매수일 이후 발생할 부채나 손실에서는 이런 것들을 절대로 충당부채로 계상해서는 안 되는데 충당부채로 계상할 수 있는 요건이 있어요. 그 밑에 있는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2번을 충족시키게 되면 반드시 충당부채로 계상을 해야 되는데 20페이지에 보면 충당부채로 계상할 수 있는 부채가 세 가지가 있어요. 거기 동그라미 1, 2, 3이 있죠. 그것도 1999년도에 회계사 2차 시험을 낼 때 그것도 출제했어요. 예. 그러면 이게 뭐가 됐어요? 이게 피합병회사의 순자산 공정가치예요. 식별 가능한. 그런데 우리가 충당부채로 계상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우리가 충당부채로 계상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충당부채로 계상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자, 충당부채로 계상하기 위해서는 거기 있는 19페이지에 있는 그 요건을 충족시켜야 돼요. 자, 그 요건은 별로 신경 쓰지 마세요. 거기 앞에 있는 19페이지 제일 밑에 있는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2번에 그 요건이 있죠. 그 요건이 뭐하고 비슷한 거냐면은 충당부채에서 공부하셨던 구조조정 충당부채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게 구조조정 충당부채와 관련된 거예요, 이게. A사와 B사가 이렇게 합병을 하게 되면 B라는 회사가 지금 이 회사가 대부분 뭐 망해가고 있는 거잖아요. 망해가고 뭐 안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럼 뭘 해야 돼? 이게 구조조정을 좀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우리하고 웅지가 합치면 저 같은 사람 먹고 잘려야 되잖아요. 예? 아니, 저 아웃사이더 저거 확 잘라버려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렇게 구조조정을 하려면 그렇잖아요. 그러면 거기 요건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요건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충당부채 기준서에 나와 있는 그 요건과 비슷한 거예요. 근데 얘는 99년에 만든 거고 충당부채 기준서는 2004년인가 2003년에 만든 거니까 용어는 조금씩 틀려요. 틀리지만 결국 내용은 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충당부채 기준서에도 구조조정 충당부채에 대해서 기업인수미 합병하는 회계처리 준칙에 약간 이 내용이 약간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고요. 뭐 그게 어찌됐든 좋아요. 그 자세한 얘기는 필요 없고 우리가 충당부채로 계상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다 특정 요건을 충족시키는 거예요. 이 요건이라는 것이 충당부채 인시 요건 같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간단하게. 세부적인 내용은 아실 필요 없고. 그러면 이거를 충당부채로 계상할 수 있는 비용에는 딱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세 가지. 자,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그 세 가지를 꼭 아셔야 돼요. 20페이지에 보면은 종업원 감축 보상 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종업원 감축 보상 비용. 보상 비용이죠. 자, 종업원은 이제 일부 정리를 해야 되니까 일부 정리를 하려면 특별 보너스를 줘야 돼요. 이게 그 정리해고 수당이나 이런 걸 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종업원 감축 보상 비용이라는 게 필요한 거고. 자, 두 번째로는 뭐가 필요하냐면 생산 라인 폐쇄 비용이 필요한 거예요. 생산 라인 폐쇄 비용이 필요해요. 자, 중복된 건 정리를 해야 되겠어요. 자, 웅지하고 우리가 합병하게 되면 여기는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필요 없으니까 여기는 다 정리해야 되죠. 다 웅지로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정리하는데 돈 들어요. 그냥 해주는 게 아니라고 이게. 그게 뭐냐면 생산 라인 폐쇄 비용이야. 둘이 합병하면 생산 라인이 두 개가 있잖아요. 이 생산 라인은 폐쇄한다 그 얘기예요. 이러면 또 이제 분위기가 점점 합병 분위기가 되는 거죠. 자, 세 번째는 뭐냐면은, 세 번째는 그 계약 파기 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계약 파기 비용. 계약 파기 비용이 있는 거예요. 계약 파기 비용.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각 학원이 홈페이지가 있잖아요. 홈페이지가. 그럼 웅지는 홈페이지를, 자, 저쪽 다른 어떤 업자한테 맡겼겠죠. 홈페이지를. 여기 우리는 또 홈페이지를 다른 데다 맡기고 있을 거 아니겠어요? 둘 중에 하나는 파기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계약을 파기하면 이 인간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잖아요. 파기하는 데 들어가는 파기 비용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계약 해지 비용 이런 것들이 들어가요.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충당부채로 계상할 수 있는 것들이다라는 거죠. 요거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 중에서 옛날에 요걸 출제했어요. 종업원 감축 보상 비용. 그래서 종업원 감축 보상 비용이든 생산라인 폐쇄 비용이든 계약 파기 비용이 있으면 인시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그 금액은 반드시 충당부채로 계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충당부채로 계상하게 되면 자, 우리가 요 금액과 요것과 요 금액과의 차이가 뭐가 되냐면 영업권이나 부영업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20페이지에 있는 것들은 요 나머지 순자산, 자산과 부채의 공정가치는 무엇을 말하는가 그걸 쭉 써놓은 거예요. 그냥 한번 쭉 읽어보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공정가치의 개념이니까 그냥 쭉 읽어보시면 되는데 좀 우리가 특이하다고 생각하는 건 거기 재고자산에 보시면 재고자산에 보면 제품과 상품, 제공품, 원재료가 있는데 거기서 재고자산은 우리가 저가법을 적용할 때 사용했던 시가의 개념이에요. 재고자산은 우리가 저가법을 적용할 때 시가의 개념이 존재하고 있죠. 이렇게. 요 시가의 개념인데 요 시가를 그때는 두 가지로 나눴잖아요. 뭐냐면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재고자산인 경우에는 순실현 가능 가치라고 했고 그 다음에 원재료 가치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현행 대체 원가를 시가로 본다는 얘기였잖아요. 자, 이 얘기랑 똑같은 건데 여기서는 이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재고자산은 순실현 가능 가치에다가 뭘 뺐냐면 정상이익이라는 걸 뺐어요. 정상이익을 뺐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정상이익. 그 재고자산에 보시면 뭐 요즘 뭐 문제가 하도 수상하기 때문에 그런 걸 낼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뭐 다 줘놓고는 재고자산을 이렇게 줄 수도 있잖아요. 재고자산을 줘놓고 자, 재고자산의 순실현 가능 가치는 100원이다. 그 다음에 정상이익이 얼마냐면 20원이다. 그냥 이렇게 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영업권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면 또는 합병에 관한 회계처리를 하라 이렇게 물어보면 여기다가 재고자산이라고 회계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게 쓸 때 얼마를 써야 돼요? 100원을 쓰면 안 되고 두 금액을 네팅해서 80원을 써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은 다 뭐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공정가치 개념이기 때문에 그냥 공정가치를 딱 줄 수밖에 없지만 얘는 이렇게 줄 수도 있어요. 요즘 문제들이 다 그래서 그래요.
자, 20페이지에 보시면, 자, 그게 이제 좀 특이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시면, 무형자산 중 영업권이라는 게 있어요. 무형자산 중 영업권이 있는데, 그 금액은 승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무형자산 중 영업권은 절대로 승계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 승계하지 않는 이유는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그냥 뭐, 외워도 상관은 없는데, 뭐,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자, 어떤 이유냐면은, 자, 순자산 공정가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자, 순자산 공정가치가 이렇게 있는데, 이건 영업권을 제외한 금액이에요. 여기서 승계할 수 있는 영업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 피합병 회사가 이미 장부상 계상하고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장부상 계상하지 않은 건 영업권이란 게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제 지금 A사와, 자, B사가 합병을 해서 A사가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 B사는 예전에 B사가 C사와 합병을 해서 B사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 B사의 재무제표 안에는 대체대표가 있게 있으면 여기에 뭐가 있었냐면 영업권이라는 게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장부상. C사를 합병하면서 생긴 영업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의 공정가치를 승계하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물론 이것의 공정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건 뭐 차치하고 아무튼 승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업권이라고 하는 금액의 공정가치가 예를 들어서 100원이라고 하고 이 나머지 순자산의 공정가치가 예를 들어서 500원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순자산의 공정가치가 500원이에요. 그 다음에 이 영업권을 만약에 승계했다고 해보세요. 이렇게 100원을 승계했다고 해보죠. 그럼 대변에 현금 등과 같은 합병 대가를 줬을 거 아니겠어요? 합병 대가로 700원을 주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대차 안 맞는 잔액의 영업권 100원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합쳐서 영업권이 200원이 돼요. 만약에 이 영업권을 승계하지 않았다고 해보면 요 금액이 얼마나 바뀌냐면 200원이 돼요. 그래서 영업권이 되죠. 영업권은 어차피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심한 경우에는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거는 뭐 별로 승계하든 안 하든 상관이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현금을 얼마를 줬냐면 550원을 줬어요. 그런데 얘를 승계하게 되면 영업권이 100원이 됐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뭐가 된 거예요? 50원의 부의 영업권이 발생해요. 만약에 얘가 이렇게 됐더라면 자, 현금 등이 550원을 줬는데 영업권을 아예 승계하지 않았더라면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여기 영업권이라는 금액이 대차잔액으로서 50원이 계산되겠죠. 그렇죠? 영업권을 승계하지 않으면 영업권 50원이 되고 영업권을 승계하게 되면 영업권과 부영업권이 동시에 생겨요. 영업권과 부영업권이 동시에 생긴다는 얘기가 무슨 뜻이에요? 이 회사를 합병하는데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 한다는 거죠.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영업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 회사를 전체로서 평가했을 때의 가치에서 순자산 공정가치를 뺀 거거든요. 그거를 이렇게 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 회사가 원래 B가 원래 영위하고 있던 사업부 B 사업부가 있고 옛날에 C사가 영위했던 사업부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 사업부에서는 기분이 좋고 이 사업부에서는 기분이 나쁘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영업권은 그렇게 평가하는 게 아니고 회사 전체를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니까 이렇게 영업권과 부영업권이 동시에 생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승계하지 않아야만 항상 한쪽에만 생기게 돼요. 그래서 영업권을 승계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또 승계한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계산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계산할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다고요. 자, 그래서 표 1-1에서는 그런 두 가지 정도만 중요하고 다른 얘기들은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영업권이다, 공정가치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만 하면 돼요. 자, 이제 21페이지에 보시면 자, 이번에 매수원가가 있는데 자, 21페이지에 매수원가를 보시면 이제 합병대가인데 자, 이 합병대가는 이게 현금이 됐든 주식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이러한 대가들의 공정가치로 계산하는 거예요. 이렇게. 공정가치로. 그런데 이러한 합병대가에는 뭐가 포함되냐면 이 파란색 글씨로 있는 것처럼 직접 비용이 매수원가에 포함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직접 비용은 매수원가에 포함된다 이런 생각을 꼭 하시면 되죠. 그 밑에 있는 얘기는 뭐 별다른 얘기는 없어요. 다만 이제 두 번째 문단에 보면 직접 비용의 종류를 써놨는데 기업 매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직접 비용에는 등록세, 회계사, 변호사 등에게 지급한 수수료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매수 업무 담당 부서의 유지 비용이나 매수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기타 일반 관리비는 직접 비용이 아니다. 그래서 매수 업무 담당 부서의 유지 비용은 간접 비용이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단기 비용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문단 두 개가 있는데 그거는 뭐 별로 중요한 얘기가 아니니까 별로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합병 관련 부대 비용 얘기는 뒤쪽에 다시 또 나와요. 어디 나오냐면은 34페이지에 보면 5번에 기타 사항 그랬고 합병 관련 비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거기서 다시 하시면 돼요. 예.
자, 그러면 이제 22페이지에 가보시면은, 22페이지에 오면 3번에 영어권이 있는데, 자, 영어권은, 정해법으로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두 번째 문단에 보면, 첫 번째 문단에 파란색 글씨 나왔죠. 정해법으로 생각하고 20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기간 범위로 추정될 경우에는 가장 짧은 기간을 선택한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요즘 문제들이 되게 치사해요. 시험 문제들이. 그래서, 영어권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영어권이 10년에서 15년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문제를 내면 뭐를 해야 돼요? 가장 짧은 기간 10년에 걸쳐서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이게. 이 얘기는 중급 회계책 같은 데 다 나오는 얘기니까. 자, 두 번째 문단에 보시면 영어권의 회수가능가액이 하락하게 되면 손상차손을 반드시 인식해야 되고 나중에 회복되는 경우에도 단기익으로 인식할 수 없다. 이런 얘기는 다 중급 회계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그림 1-3을 보시면 거기 요약이 되어 있으니까 요약된 걸 한번 보시기만 하면 돼요. 23페이지에 오면 예제 1번을 보시면 이제 회계 처리가 되어 있는데 A사는 2008년 1월 1일을 합병 기준일로 해서 B사를 흡수 합병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A사는 B사의 기존 주택의 합병 대가로 보통 주식 1,500주를 발행 교부했다. 매수 기업 결합에 해당한다. 주당 300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처리를 할 때 이제 이렇게 회계 처리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처리를 할 때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다 차변과 대변에 우리가 모든 자산과 부채를 여기다 공정가치로 쓰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보시면은 그 가로 2번에 보면 대차대조표가 있는데 대차대표 보면 여기다 이제 공정가치를 쓰는 거죠. 현금, 자 매출 채권, 그 다음에 재고자산, 그 다음에 비유동자산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다 매입 채무 이렇게 돼 있죠. 자, 요만큼이 뭐냐면은 자 순자산 공정가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는 순자산 공정가치를 그냥 써보면 5만, 9만, 20만, 26만 5만, 9만, 자 20만, 26만 그 다음에 여기 25만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은 순자산 공정가치예요. 그런데 이걸 하기 위해서 뭘 했냐면 가로 1번에 보면 A사가 발행한 보통주의 시가는 주당 300원인데 그걸 1,500주를 줬죠. 자, 이걸 위해서 합병 대가로 뭘 줬냐면 주식을 줬다고 주식을. 뭘 줬냐면 주식 1,500주를 줬어요. 1,500주를 이렇게 준 거예요. 자, 요것의 액면가액은 주당 100원짜리고, 자, 공정가치는 얼마가 되냐면, 주당 얼마가 되냐면, 주당 300원짜리예요.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자본금이라고 하는 금액은 15만원. 그 다음에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하는 금액은 여기다 30만원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대차가 안 맞으니까 그 금액을 우리가 영업권이라고 하는 거죠. 대차가 안 맞는 금액 영업권을 여기다 이제 10만원이라고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영업권이 10만원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회계 처리를 해봐라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2008년 말부터 회계 처리를 하려면 가로 3번에 보시면 영업권의 내용 요소를 추정한 결과 10년에서 15년의 범위로 추정됐다. 그럼 무조건 가장 짧은 기간인 10년에 걸쳐서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회수가능가액이 회복된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거는 이제 중급 회계에서 유형자산의 손상에 대한 회계 처리하는 것처럼 그림을 그려서 하면 금액이 순식간에 계산이 되잖아요. 자, 그림을 통해서 제일 처음에 얘를 샀을 때 영업권이 이게 10만 원이었죠. 자, 얘를 10년 동안 생각하니까 1년이 지나면 9만 원, 또 1년이 지나면 8만 원, 또 1년이 지나면 7만 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영업권에서는 굳이 이런 그림도 사실은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어디에 한도가 있냐 이건 알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첫 해에 무형자산 상각비를 얼마나 계산하면 이게 만 원을 계산했는데 자, 1년이 지난 후에 2009년 말이 돼서 4만 원으로 됐잖아요. 그러면 이게 또 만 원을 생각하고 나면 이때 뭐가 됐어요? 4만 원으로 손상차손을 인식하게 되죠. 그래서 4만 원의 손상차손이 계산되는 거예요. 자, 얘를 8년 동안 생각하게 되면 얼마 되면 3만 5천 원이 되는 거고 이때 5천 원의 상각비가 되죠. 이때 회수가능가액이 이렇게 회복이 됐는데 자, 얘는 절대로 회복할 수 없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회계 처리하실 때 얘가 뭐예요? 첫 해 무형자산 상각비 만 원, 두 번째 무형자산 상각비 만 원, 손상차손 4만 원. 다음 연대 무형자산 상각비 5천 원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예? 자, 그 얘기가 이제 거기서 얘기하는 얘기고 이제 24페이지에 보시면 연속적인 주식의 매입이 있는데 자, 연속적인 주식의 매입은 두 가지가 있어요. 기존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와 기존 주식에 대해서 매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옛날에 시험에 출제를 했었어요. 우리가 이제 그 단계적 취득이라는 게 사실 고급 회계 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라서 그 이제 첫 번째 얘기는 자 이제 이렇게 돼 있죠. 첫 번째 얘기는 뭐가 되냐면은 기존 주식을 소각하는 거예요. 기존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가 뭐가 되는 거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단계적 취득이라는 게 돼요. 이게 중단력을 행사하는 경우에 지분법에서도 단계적 취득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 단계적 취득이 여기서는 기존 주식을 소각해야지 단계적 취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은, 자, A라는 회사가 B라는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었어요. 자, B라는 회사의 주식 분포가 A라는 회사가 이미 예전에 주식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10%를 갖고 있던, 20%를 갖고 있던, 60%를 갖고 있던, 아무튼 갖고 있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기타 다른 주주들도 갖고 있었던 게 있겠죠, 얘가 이렇게. 자, 그러면 합병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기타 주주들이 갖고 있는 주식을 사서 내가 갖고 있는 주식과 같이 합쳐갖고 다 소각해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합병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러기 때문에 단계적 취득이 되기 위해서는 옛날에 샀던 주식을 전부 다 소각을 하고, 내가 기타 주주한테서 사온 것도 새롭게 사서 소각을 하게 되면 합병을 하게 된다, 그 얘기예요. 이런 경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단계적 취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 개념이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은 중단력을 행사하는 경우에 단계적 취득하고 개념적으로 완벽하게 똑같은 거예요. 뒤쪽에 가보면 뭐가 있어요? 기존 주식에 대해서도 주식을 발행 교부하는 경우가 있죠. 그 경우는 단계적 취득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단계적 취득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소각하는 경우. 그러면 여기에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옛날에 자 10%의 주식을 갖고 있다가 기타 주주가 90%의 주식을 갖고 있었으니까 요 주식 90%를 취득해서 합병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또 하나의 경우에는 옛날 주식을 20%의 주식을 갖고 있다가 80%의 주식을 더 사서 합병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또 하나는 80%의 주식을 갖고 있다가 자, 10%의 주식을 더 사서 20%의 주식을 더 사서 이렇게 합병하는 경우도 있죠. 이렇게. 자, 이 세 가지 경우를 회계사 시험에서는 모두 출제했는데, 자, 얘를 언제 냈냐면 1999년에 내요. 1999년. 자, 얘를 언제 내냐면 1997년에 내요. 자, 얘를 언제 내냐면 잘 몰라요. 2003년인지 이때 내요. 셋 다 출제했어요. 자, 얘는 어려워서 다 못 풀었을 거고, 물론 얘는 쉬워서 풀었을 거라는 건 아니죠. 그게. 자, 그런데 여기 있는 2003년도에 이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이미 이제 출제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풀 수 있겠지만 출제할 당시로서는 전혀 못 풀었을 거예요. 이게. 자, 이제 차이점이 뭐냐면은 자, 요 두 가지는 같아요. 하지만 요 밑에 건 달라요. 자, 요 밑에 경우에는 자, 80%를 사게 되면 80%를 사는 그 즉시 뭐가 되는 거냐면 지배종속 관계가 성립해요. 지배종속 관계가 성립하게 되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되는데 이 경우에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면 연결재무제표라고 하는 거하고 합병한 거하고는 똑같아요, 개념적으로. 나중에 이제 뒤에 그 연결작을 나중에 연결할 때 제가 합병적 어프로치를 해요. 여러 가지 어프로치 방법이 있어요. 뭐 본지점 방식으로 할 수도 있고, 합병 방식으로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아무튼 뭐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개나 소나 분위기 다 해가면서 하는 방법도 있고, 다 있는데 어프로치는 뭐 다 있겠죠. 제가 옛날에는 이제 본지점 접근 방식을 사용하다가 한 몇 년 전부터는 합병 방식을 사용하거든요. 그게 뭐가 됐든지 뭐 그건 좋아요. 그건 나중에 보시면 알아요. 합병하고 연결이 똑같다는 생각을 알게 된다고요. 그럼 80%의 주식을 사는 그 시점에서 A사는 B사를 어차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다고요. 그래서 80%를 취득하는 시점부터 뭘 작성했냐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했잖아요. 자, 이렇게 합병하게 되는 경우에는 80%를 취득하게 되는 그 시점에 이미 합병한 것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냐면 이날 현재 합병했다고 간주하기 때문에 이 회사가 지금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다고 한다면 연결재무제표상에 있는 금액을 그대로 승계해서 합병을 하게 돼요. 그걸 이제 2003년에 냈는데 뭐 어차피 다 같이 틀렸으니까 상관은 없어요. 네. 자, 그런데 그 얘기가 이제 어디 나오냐면은 그 얘기가 이제 여기에 나오죠. 그 39페이지에 오면은 가로 4번에 오면 지배종속회사 간 또는 종속회사 간 합병 거기 나온다고요. 예, 어려워서 써놓지는 않았어요. 나중에 2차 문제집 같은 데서만 공부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거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지배종속회사 간 또는 종속회사 간 합병은 연결재무제표상 장부가액을 승계하여 회계 처리한다. 지배종속관계 성립일 이후에 지배종속회사 간 또는 종속회사 간 합병은 법률적 실체의 변경만을 가져올 뿐 경제적 실체의 변경이 없으므로 연결재무제표상 장부가액을 승계하여 회계 처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는 뭐 2003년도에 한 거니까 2차 책 같은 데서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건 얘네들이에요, 얘네들. 자, 얘네들이 되게 되면
뭘로 보는 거냐면 이거 합쳐갖고 이게 100%가 됐잖아요. 이렇게. 자, 둘 다 뭘로 보냐면 이 100%가 되는 시점에 일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중대한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중대한력을 행사하는 시점에 일괄 취득한 것으로 봤듯이 여기서도 이 시점에서 일괄 취득한 것으로 봐요. 그러면 옛날 주식을 샀을 때 2006년 1월 1일 날 샀고 새로운 주식을 2007년 1월 1일 날 이렇게 샀다면 2007년 1월 1일 날 100%를 일괄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일괄 구입 가격이 필요한 거예요. 자, 일괄 구입 가격을 뭘로 보냐면은 둘 다 이렇게 보는 거죠. 뭘로 하냐면 자, 구주식 장부가액에다가 자, 신주의 취득원가를 더한 것으로 계산해요. 신주의 취득원가를 이렇게 합산해서 계산한 거예요. 이게 합병 대가예요. 이게 일괄 구입 대가예요. 자, 그래서 요게 구주식 장부가액에다가 자, 신주의 취득원가를 합한 거예요. 근데 중대한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뭐였어요? 중대한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구주식 공정가치 플러스 신주의 취득원가 이렇게겠죠. 중대한력을 행사할 때 자, 10%의 주식을 갖고 있다가 추가로 20%의 주식을 사서 중대한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면 구주식 공정가치에다가 신주의 취득원가를 더한 걸 취득대가로 본다. 그 지분법에서 하는 걸 얘기잖아요. 거기하고 다른 점이 뭐겠어요? 요거 대신에 장부가액이 되는 거예요. 예? 요거를 지금 이제 좀 아까 이제 기업인수미 합병을 한 회계처리 준칙 공개초안이 나와 있다는데 그 공개초안은 뭐만 개정하는 거냐면 얘만 개정하는 거예요. 얘만 요거를 공정가치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아직 기준이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장부가액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연결 쪽은 이미 공정가치로 바꿔놨기 때문에 이제 이런 단계적 취득에서 구주식 장부가액으로 하는 건 이제 합병밖에 없어요. 이제 얘도 공정가치로 바꿔서 세 가지를 일관성 있게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만 일단 개정하겠다는 거예요. 사업결합기준서 개정은 물 건너간 것 같으니까 이게 그거는 뭐 금감원이 뭐 절대로 안 된다고 얘기한다는 거니까 아무튼 간에 뭐 그건 다 좋아요. 뭐 그들이 알아서 할 문제니까 우리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해요. 그리고 장부가액으로 된 거예요. 그 차이점이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러면 장부가액으로 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런 뜻이죠. 장부가액으로 했다는 얘기는 이 옛날에 있었던 주식을 장부가액으로 처분하고 현금을 조달한 다음에 그 현금과 지금 내 돈을 합쳐서 한꺼번에 100%를 샀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주식이 있을 때 이 구주식을 평가함으로써 발생하는 뭐가 있냐면은 자본 항목에 표시되어 있는 금액들이 있잖아요. 여기에는 매도 관한 증권 평가손익, 여기에는 지분법 자본 변동이 있을 거예요. 그 금액은 무조건 당기손익 처리예요. 예? 팔았다는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그래서 이제 거기 그림을 그려놨죠. 그림을 25페이지 그림을 보시면 그림 1-4에 보면 지금 하는 얘기는 기존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고 위쪽을 얘기하는 건데 매수회사와 기타 주주가 있을 때 기존의 주주 구성이 있는 거야. 옛날 주주들은 지금 매수회사가 일부를 갖고 있고 나머지 주주들이 갖고 있는 거잖아요. 기존의 매수회사가 갖고 있는 부분은 장부가액으로 하고 기타 주주가 갖고 있는 부분은 매수대가의 공정가치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예? 두 개를 합한 것이 합병대가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24페이지에 보시면 거기 그 박스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매수원가는 매수일 이전에 취득한 주식의 장부가액에다가 매수일에 지급된 매수대가의 공정가치를 합한 금액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제일 마지막 문단에 보면 따라서 기존에 취득한 주식과 관련하여 마지막 두 줄이에요. 마지막 두 줄에 기존에 취득한 주식과 관련하여 기타 포괄손익 노기에 계상되어 있는 매도 관한 증권 평가 손익과 지분법 자본 변동은 매수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당기손익으로 처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25페이지에 보시면 자, 기존 주식에 매수대가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기존 주식에 대해서 매수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된 거예요. 기존 주식에 대해서 매수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내가 기존에 내가 이제 뭐 10% 90%든 뭐든 다 좋은데 예를 들어서 10%를 갖고 있었고 여기서 90%를 기타 주가 90%를 갖고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방금 했던 단계적 취득에서는 요 주식만 지금 사오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옛날에 사온 거기 때문에 옛날에 사온 것의 장부가액에다가 새롭게 산 주식의 취득원가를 더한 것이 합병대가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자, 지금 여기서는 뭐냐면은 내가 지금 현재로 이 주식 100%를 지금 다 사야 되는 거예요. 내 것도 사고 기타 주주 것도 사고 다 사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내 걸 산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나한테 현금을 주고 산다는 건 말이 안 되니까 얘를 살 수 있는 방법은 주식을 교부해 주는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면 얘가 주식을 교부하겠죠? 주식을 교부하는 거야.
자, 이렇게 되게 되면 이 주식은 이제 뭐가 되냐면 자기 주식이 되버려요. 그래서 얘는 자기 주식으로 처리하면 되는 것이고, 자, 요 전체에 대해서만 합병대가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걸 처리할 때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예, 개념을 언제 어떻게 잡아야 되냐면은, 전 다 잊어버리고, 옛날에 내가 주식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은 다 잊어요. 다 잊어버리고, 전체 주식을 내가 지금 100% 주고 산 거예요. 예?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B사 주식이 있는데, 이 B사 주식을 재무제표에 이렇게 계산하고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여기다 뭐 매도 관한 증권이라고 계산하고 있었겠죠, 이렇게. 자, 요 금액이 뭘로 바뀌었어요? 요 금액이 자기 주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이때는 장부가액으로 대체하도록 했어요, 이렇게. 기준에서. 자, 그러면 장부가액으로 대체한다고 할 때 요거 관련되어 있는 매도 관한 증권 평가서이 또 있을 거 아니겠어요? 자,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얘기들은 이제 기준에 없어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저희 개념적인 얘기로 볼 때는 거기 이제 설명을 써놨는데 단기손익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얘기가 기준에 없기 때문에 제가 각주 9번에다가 구구절절히 또 써놓은 거죠. 이게. 자, 그래서 요거 회계처리를 해보시면 간단하게 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뒤로 넘어가 보시면 무슨 얘기가 되냐면은 26페이지에 보시면 예제 2번 있는데 A사는 2007년 1월 1일 날 B사 주식 100주를 2만 원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 B사는 코스닥 상장 기업으로 2007년 12월 31일째 공정가치가 2만 4천 원이다. 그런데 2008년 1월 1일 날 가로 2번에 오면 나머지 주식 90%를 취득하고 900주를 발행 교부했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제 뭐가 되어 있냐면은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제 합병하기 직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괜히 지웠네. 자, 이제 합병하기 직전을 생각해 보면은, 자, 2008년 1월 1일 날 합병하기 직전에, 자, 재무제표 이렇게 돼 있겠죠? 여기 매도 관한 증권이 있고, 여기 매도 관한 증권 평가액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게 얼마냐면은, 그 금액이 가로 2번에 보면, 가로 1번에 보면, 공정가치가 2만 4천 원이었으니까, 얘가 2만 4천 원이고, 자, 평가액이 4천 원이다. 이렇게 돼 있었을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나는 주식을 더 샀어요. 나머지 90%의 주식을 사서 합병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합병하게 됐을 때, 자, 합병은 뭘로 하냐면, 그 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치로 사오잖아요. 그러면 그 회사의 자산과 부채가 거기에 존재하죠? 가로 4번 자리에 보면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있는데, 거기를 보시면 얼마 돼요? 5만원. 여기 이제 현금이 5만원이죠. 자, 현금이 5만원. 그 다음에 매출 채권이 9만원. 매출 채권이 9만원. 자, 재고자산이 얼마냐면 얘가 20만원. 자, 26만원의 비효동자산. 자, 여기 매입 채무가 존재하는데 매입 채무는 25만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얘를 이제 합병한 거예요. 자, 합병하기 위해서 나는 합병 대가를 주는데 합병 대가를 줄 때 옛날에 준 게 있는 거예요. 구주식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또 내가 지금 현재 새롭게 샀죠. 자, 신주식의 취득원가가 있고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자, 구주식의 취득원가는 옛날에 내가 이미 돈을 지급했어요. 그래서 차변에 매도 관한 증권, 대변에 현금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 매도 관한 증권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지금 합병대가로 보는데 장부가액으로 본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거기 있는 매도 관한 증권이 2만 4천이라고 되어 있는 거니까 매도 관한 증권이라고 하는 금액 2만 4천 원 이렇게 존재하죠. 이렇게. 그렇죠? 이 장부가액, 구주식 장부가액이 합병대가다 그 얘기예요. 거기다가 신주를 살 때 900주를 발행 교부했죠. 신주식 900주를 준 거예요. 이렇게. 900주를 주게 되면 여기다 자본금이 있고 나머지가 주식 발행 초과금이 있어요. 자, 주당 공정가치가 얼마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똑같이 가로 3번에 보면 300원이니까 여기 얼마 되냐면 이게 9만원, 자 18만원 이렇게 계산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구주식 장부가액 플러스 신주의 취득원가 이렇게 합하게 되죠. 자, 이렇게 합하게 되면 자, 요 금액이 뭐가 되냐면 합병대가가 돼요. 자, 그러면 대차가 안 맞게 돼요. 대차 안 맞는 금액을 우리는 영업권이나 부영업권으로 처리하는데 이걸 부영업권으로 처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영업권이 얼마 되냐면 여기 56,000원 이렇게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얘가 사라졌어요.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얘기잖아요. 평가액을. 자, 평가액은 단기손익 처리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차변에 자, 이렇게 된 거예요. 자, 평가액이라고 하는 금액은 얼마냐면은 4,000원을 단기손익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처분익 4,000원 이렇게 처리하는 거죠. 이게 처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개념을 이렇게 잡으면 돼요. 뭐냐면 옛날에 쓰던 주식을 장부가액으로 팔아버리고 그 돈을 가지고 샀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분계가
옛날에 주식을 일단 팔았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옛날에 매도 관한 증권으로 돼 있는 24,000원짜리 주식을 장부가액으로 팔아버린 거예요. 이게 24,000원에. 자, 그래서 이게 뭐가 되냐면 이 평가액이라고 하는 금액 4,000원짜리를 여기다 단기손익으로 처분이라고 이렇게 회계 처리한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현금으로 이 현금을 가지고 뭘 한 거냐면은 24,000원하고 그 다음에 주식 얼마예요? 27만 원짜리죠. 요거 두 개 합쳐갖고 27만 원이잖아요. 예? 요걸 이렇게 합쳐서 이 회사의 순자산을 사온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회계 처리를 할 때 뭘 했냐면은 실제로 돈을 주고 받은 게 아니라 얘를 생략해버리고 요 매도 관한 증권을 요 밑으로 내려보낸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회계 처리가 이렇게 된 거예요. 예? 이게 마음에 안 들면 이렇게 바꿔보세요. 현금. 이게 그 다음에 여기다 현금 24,000원. 여기다 매도 관한 증권 24,000원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옛날에 매도 관한 증권을 장부가액으로 팔아버리고 자, 그 돈 24,000원과 새로운 주식을 교부해서 이 회사를 합병했다. 네? 대차잔액이 부여권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실제로 돈을 주고받지도 않고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그냥 기분이 썩 안 좋죠. 그래서 이제 회계 처리를 여기다 그냥 처음부터 그냥 매도 관한 증권 이렇게 해버린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이렇게 단기 손익 처리하는 것도 썩 마음에 안 들죠, 이번에는. 그래서 회계 처리가 이렇게 돼 있는 것일 뿐이에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요구사항 2번에 보시면 A사가 보유하던 B사 주식을 소각하지 않고 자사주식 100주를 발행 교부했다. 이렇게 되면은 자, 그런 경우에는 분개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기존 주식을 아예 없애버리고 거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는 이제 순자산 공정가치라고 하는 것은 항상 똑같은 거잖아요. 얘가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순자산 공정가치는. 그런데 이번에는 옛날에 있었던 주식을 발행 교부한 게 아니고 옛날에 했던 주식을 소각한 게 아니라 옛날에 있었던 주식에 대해서도 주식을 발행 교부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를 합병해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나는 신주식 1000주가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신주식 1000주가 필요하면 걔를 자, 자본금 10만 원, 그 다음에 주식 발행 초과금 20만 원이라고 쓰고 대차가 안 맞는 잔액을 여기다 뭐라고 쓰냐면 부양업권이라고 이렇게 쓰시기만 하면 돼요. 예? 그런데 이 주식 중에 일부, 주식 중에 100주가 누구한테 갔냐면 그 100주를 내가 받게 됐잖아요. 내가 받았는데 그거는 뭘로 돼 있냐면 지금 매도 관한 증권으로 돼 있거든요, 이게. 이 매도 관한 증권은 원래 B사 주식인데 합병을 하면서 이 주식이 A 주식으로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게 뭐가 되겠어요? 자기 주식이 되죠, 자기 주식이. 자기 주식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이 매도 관한 증권이라고 하는 금액이 얼마냐면 24,000원짜리인데 얘를 이렇게 자기 주식으로 계정 대체를 해야 되는데 기준에서는 이걸 장부가액으로 하도록 했다. 그 얘기에 이렇게 장부가액으로. 장부가액으로 하게 되면 저기는 평가액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제 걱정을 해야 되잖아요. 자기 주식에 대한 평가 손익이 있을 리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자기 주식 평가 손익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준에는 한마디도 없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쩔 수 없이 얘를 장부가액으로 팔아서 자기 주식을 샀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평가액이 뭐가 되겠어요? 이게 처분액이 되겠죠. 이렇게. 그렇죠? 물론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어차피 자기 주식이니까 이 두 개를 네팅해서 처분액으로 처리하지 않고 얘를 자기 주식을 2만 원으로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 자기 주식의 장부가액이 옛날 주식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이런 논리에 어긋나게 된다고요. 그래서 기준에서는 이 옛날 주식의 장부가액, 요 금액을 취득하는 자기 주식의 취득원가로 보도록 했다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얘가 단기손익으로 가는 거예요. 그 기업인 수합병이나 이런 M&A 쪽에서는 이런 단기적 취득이 잘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예? 요 두 가지를 꼭 아셔야 돼요. 예? 두 가지를 꼭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연속적인 주식의 매입. 이미 얘기했잖아요. 회계사 시험에서 합병이 나온 게 딱 4번밖에 없어요. 4번. 제가 시험 봤었던 뭐 옛날 얘기하면 그런데 아무튼 간에 1980년대 제가 시험 볼 때 나온 이해로 그 이후로 10여 년을 안 나오다가 1997년에 처음으로 합병이 나왔다고. 이게 10년 만이에요. 10년 만. 예? 제가 그러면 밝혀지네. 87년에 시험을 봤을 때 이때 안 나왔나? 전에 나왔나? 아무튼 그러고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90년대는 각 강사들이 저는 이때 뭐 강의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테니까 각 강사들이 다 그랬대잖아요. 합병 절대로 안 나온다고. 지들이 내나요?
그래갖고 탁 나와갖고 사람들이 충격을 엄청나게 받았다는 거잖아요. 이게 10년 만에 나타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10년 만에 했으니까 다시는 안 나온다 그랬는데 98년에 또 나왔잖아요. 2년 연속 나왔으면 됐지 뭐. 근데 99년에 또 나온다고요. 그리고 2002년인가 3년쯤에 4년인가 이때 부영어권 환입이 한 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90년대 이후로 이게 딱 4번 나왔다고요. 이렇게. 딱 4번밖에 안 나왔어요. 그 외에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그때 얘하고 얘가 뭐예요? 둘 다. 이게 둘 다 뭐예요? 둘 다 뭐예요? 단계적 취득이라고요. 단계적 취득. 그 부영어권은 요즘 추세에서는 그냥 별도로 낼 거예요. 이런 합병 관련돼서 내지 않고 그냥 부영어권 환입액이 얼마냐 이렇게 별도로 낼 거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부영어권 환입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보시면 돼요. 자, 27페이지에 있는 부영어권 환입에 대해서는 잠시 쉬었다가 얘기를 하죠.